자, 그럼 일단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하고 있던 것을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9장 은행과 금융기관 경영, 금융기관론을 보고 있죠. 은행이 어떻게 경영되는지, 은행의 경영 원리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상업은행, 그러니까 상업은행. 우리가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상업은행, 투자은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상업은행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 그냥 은행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영미식의 분류, 외국식의 분류를 보면 상업은행입니다. 상업, 커머셜 뱅크, 상업은행. 우리나라 옛날에 있던 은행,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적인 상업은행이라는 것은 기업 대상 은행을 상업은행이라고 합니다. 일반 명사입니다. 상업은행이고 투자은행은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이 아니죠. 사실은 증권사를 투자은행이라고 합니다. 증권사, 그 주식이나 아니면 주식 관련 업무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투자은행이라고 합니다. 주식이나 주식 관련 펀드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IPO, 상장을 하거나 M&A 같은 것을 주선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증권사의 주 업무죠. 그런 업무를 하는 은행들을 우리가 투자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는 그걸 증권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에는 일부 신문에서도 뭐 투자은행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는 것은 투자은행이 아니라 소위 전통적인 상업은행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대차 대조표를 받고 상업은행의 전형적인 형태를 받고 기본적인 은행 업무를 받고 은행이 해야 될 것, 유동성 관리, 자산 관리, 부채 관리, 자본 적격성 관리.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은행의 4대 업무입니다. 업무. 그러니까 고객의 예금을 잘 받아가지고 잘 대출해줘가지고 은행이 수익도 남기고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해 가지고 고객의 예금에 대해서 많은 이자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출한 기업한테도 낮은 이자로 대출해 줄 수 있는 그게 좋은 은행이죠. 그게 좋은 은행이죠. 그 다음에 수익도 남긴다는 자체가 은행이 안전한 것이 부도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다. 잘 운영할 수 있다. 그걸 위해 가지고 필요한 것이 유동성 관리. 항상 예금자가 돈을 찾아왔을 때 부족하지 않을 만큼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산 관리. 가지고 있는 자산, 그게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유가증권 같은 것을 뭐 부도가 안 나게 그 다음에 높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선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부채 관리. 부채라는 것은 은행의 부채는 대표적으로 예금입니다. 예금을 어떻게 잘 유치를 하느냐.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예금 이외에 부채를 직접 내기도 합니다. 대출 같은 그러니까 CD 같은 걸 발행을 통해 가지고 부채를 조달을 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관리자 같은 게 이제 오늘 나오겠지만 이제 예금의 관리가 뭐냐라는 것이 예금도 만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 예금을 주로 모집할 것이냐, 단기 예금을 중심으로 조달할 것이냐,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걸 포함한 부채 관리. 그 다음에 자본 적정성 관리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 오더라도 안 망할 정도의 충분한 버퍼를 가지고 있느냐. 적절한 자본이란 것은 그 소위 버퍼입니다. 물론 이제 기업의 주인들이 낸 돈이죠. 그래서 주주들의 출자금인데, 출자금이나 그 출자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큰 돈들인데, 그 돈이 충분히 여유가 있어야지 어떤 충격이 오더라도 은행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충격이라는 것은 은행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은행 능력 밖에 충격이 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아니면 코로나 사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많은 은행은 아니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거의 뭐 부도 상태입니다. 뭐 코로나 사태는 은행들한테는 사실은 큰 영향을 없었어요. 워낙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되어 있고 그렇지만 은행도 분명히 데미지를 얻을 겁니다. 은행 고유 업무가 데미지는 없지만 데미지는 있진 않지만 은행이 대출해 준 상대가 부도가 나는 게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대출해 준 기업들의 부도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란 거죠. 지금 뭐 세계적인 기업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부도 사태가 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JC페니스라든지 뭐 그런 거는 좀 원래 그쪽 그 리테일이 사양이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제일 최근에 직접적으로 난 것이 펄츠.
홀저가 지금 부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렌터카 회사 뻔하죠. 지금 당장 거의 기술적으로 다 부도 상태에 있는 것이 전 세계 모든 항공사들이 다 기술적으로 부도 상태입니다. 비행기를 빌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막대한 돈이 안 띄우더라도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비행기는 못 띄우고 다 지금 활주로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이미 기술적으로 대부분 다 부도다 상태다. 항공사, 여행사, 그 다음에 헐저 같은 자동 렌트 회사, 그 다음 세계적인 호텔 체인들 거의 다 부도 상태인 거죠. 중소 호텔, 중소 여관도 마찬가지죠. 모텔까지도. 어쨌든 그런 관광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산업이 지금 현재 거의 부도 상태 또는 부도 대기 상태입니다. 완전히 부도 났거나. 뭐 일부는 이제 국가에서 주는 그 자금으로 연명을 하고 있는 상태죠. 연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그러니까 지금 뭐 벌써 주식시장을 보면 뭐 주가가 다 반등을 하면서 어떻게 코로나가 사태가 돼가지고 다 잘 극복했다라는 분위기인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충격이나 아니면 이 데미지는 지금부터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을 못할 정도로 큰 데미지를 지금 입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굉장히 문제죠. 그 이야기는 은행들도 은행 자체의 고유의 예금 유치라든지 업무는 문제가 없는데, 온라인을 하면서 은행의 자산인 대출 부분에서 엄청난 부실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충격이 왔을 때도 기업이 안 망할 수 있는, 은행이 안 망할 수 있는 적절한 만큼 충분히 자금을 가질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게 자본 적재성 관리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코로나 사태랄까 금융위기 같은 예외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은행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죠. 문제인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필요할 것이냐. 그러나 뭐 그런 예외적인 거 외에 일상적인 경기 침체 정도는 다 버틸 수 있는 정도로 자본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은행 경영의 기본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게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금융 상품으로 본다 그러면 이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두 상품, 두 테마는 소위 신용위험하고 이자율 위험 관리입니다. 신용위험이라는 것은 이 신용위험에서 이게 높아지는 데서 소위 자산이 잘 관리 안 되는 거죠. 신용위험이 터져버리면 소위 대출이 부도가 난 겁니다. 그러면 자산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동성 관리도 같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본 적성도 또한 여기 따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개가 항목별로 이렇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면 이 신용위험이나 이자율 위험 관련 부분이다. 이거 두 개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일반 경영의, 은행 경영의 일반 원칙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동성 관리 경우까지 봤습니다. 소위 유동성 관리를 잘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충분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데미지가 왔더라도, 데미지라는 것이 그 대출 자체가 부실이 됐다. 부실이 되더라도 기업, 은행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빡빡하게 지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은행이 법에 정한 것은 무조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안 가지고 있으면 당장의 제재를 받으니까. 그러나 그 이상 얼마나 충분히 가질 것이냐라는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버퍼를 가지고 있는 은행과 없는 은행 간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법적 지준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번 데미지 오니까 바로 그냥 거의 부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뭐 부도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여기서 1달러만 더 손실이 나더라도 바로 부도가 되는 거죠. 손실이 아니라 1달러라도 사람들이 더 찾아러 온다 그래요. 당장 예금을 찾으러 왔을 때 예금에 은행에 돈이 없다, 금고에 돈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기술적으로 부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자체가 뭐 이 자산이 충분히 있더라도, 부채에 비해서 자산이 충분히 있고 흑자 상태다 하더라도 유동성이 부족하면 그건 당장 부도입니다. 그러니까 흑자 부도가 나는 것은 오히려 더 나쁜 거죠. 은행이 적자가 돼가지고 은행이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부도가 나는 것은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은행의 경영 실적이 문제고 주변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은행이 자본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찾으러 왔을 때 돈이 준비 안 돼가지고 망했다. 그거는 은행이 기본을 못하는 셈이 되겠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동성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경우 여러 문제가 생기죠. 뭐 그런 경우에 당장 이제 부도를 막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차입을 한다든지, 모자라면 보유한 유가증권을 판다든지, 아니면 중앙은행 가서 빌려온다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던 대출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을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동성 관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까지는 안 갈 정도 유동성을 가져가 있어야 되죠. 물론 이제 그 범위가 있습니다. 기준이 0이 될 때까지 0이 돼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나름대로 이제 버퍼는 가지고 있더라도 줄었다 그러면 이제 이런 4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뭔가 유동성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동성 관리를 하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다. 아마 양도, 빈도도 순서대로입니다. 제일 빈번한 것이 첫 번째, 차입하는 경우. 이 차입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아니라 은행 간 시장에서 차입하는 거죠. 소위 우리가 콜 시장이라고 합니다. 콜 마켓. 콜이라는 것이 CAL. 콜이 뭐냐 그러면 전화입니다. 전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전화를 통해 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겁니다. 전화를 통해 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지간한 신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 은행 간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데스크가 있고 담당 전화번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서로 전화를 통해 가지고 이 한도 내에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옛날에 전화를 주로 사용할 때 이야기고, 요즘은 전화를 사용 안 하겠죠. 요즘은 인터넷으로 바로바로 그냥 하게 되는 거지만, 옛날에 그래서 시장 이름 자체가 콜 시장, 전화로 운영되는 시장이라는 의미에서 콜 시장이라고 불렸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실제 은행들끼리, 은행 간의 소위 데스크 사람들끼리 서로 전화를 해가지고 과부족을 조절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금융시장 총 틀어서 아니면 은행 전체에서 부족하지 않을 정도는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공급하면 그 내에서 은행들끼리 과부족은 그런 식으로 서로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은행들이 계절적인 요인이랄까 아니면 데일리 이펙트랄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과부족이 다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주거래 기업이나 아니면 당사자에 따라 가지고 월급 날에는 돈이 많이 나갈 수가 있고 어떤 날에는 많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런 차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은행들 간의 차입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 이제 조정합니다. 유동성 관리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은행 간 차입이다. 그리고 그거는 실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산 관리. 두 번째 자산 관리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왼쪽 편에 있던 거죠. 왼쪽 편에 있던 것이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빚이지만 빚이지만 은행으로서는 자산입니다. 권리죠. 자산이죠.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대출이나 또한 자산 부분에 어떤 게 있느냐. 재리는 현금이었죠. 현금이 있고 현금이나 시제금이 있고 지주금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도 있었습니다. 유가증권 채권도 있고, 그 다음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대출이었죠. 대출이고, 그 다음에 건물이나 그런 자산도 물론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유가증권과 대출입니다. 대출과 유가증권. 즉, 대출과 유가증권에서 가능한 최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은행의 목표입니다. 최대 수익률을 추구해가 최대 수익률을 가능한 높여야지 예금자한테도 더 높은 이자를 줄 수 있고, 더 높은 이자를 주면 더 많은 예금이 또 유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은행의 주주들한테도 많은 이익을 배당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의 주가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대 목표입니다. 최대 수익률 추구. 근데 수익률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이제 위험 감축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건 사실은 트레이드오프 관계입니다. 수익을 추구해가지고 이자를 많이 내겠다는데 돈을 빌려주면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내겠다는 사람은 대부분 위험이 많으니까, 망할 위험이 많으니까 이자를 많이 내겠다는 겁니다. 망할 위험이 없는 대출자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자를 낮게 내려는 거죠. 이게 이제 두 개가 이제 상충관계에 있는 것이 하나의 문제인 거죠. 여기에서 적절한 황금률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금융기관이 해야 될 일입니다. 가능한 한 최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위험을 낮추는 것. 그 다음에 또한 적정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도. 이 유동성 관리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죠. 아까 유동성 관리하는 방 5가지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유가증권의 매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 이 자산이라는 것이 대출과 유가증권이죠. 그 중에서 특히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제2지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지준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준 차원에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수익성이 전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수익성이 확보되는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다는 차원에서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유가증권은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높은 수익만 바라본다 그러면 유동성이 떨어지는 채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대부분 안 가지죠. 안 가지고 유동성이 확보되는 내에서의 높은 수익률,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방향이 이리적인 방향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이 상충관계라는 것은 역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역방향으로 가는 것에서 그래도 이 세 개의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는, 가능한 한 최대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지점을 찾는 것. 그것이 은행 경영의 제일 큰 어려운 노하우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위험 감수하면서 대출해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익률을 포기하면서 유동성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유동성 내에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추가할 것이냐, 이런 부분의 선택. 이게 자산관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세 가지다. 자산관리의 수단은 이렇게 네 개가 됩니다. 방향은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수단을 이야기하면, 자,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면서 채무 불이행 위험이 낮은 차입자를 물상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수익을 추구하다 보면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면서도 채무 불이행 위험이 낮은 차입자를 물상한다. 그 다음 수익률이 높고 위험이 낮은 유가증권을 구입한다. 근데 이게 다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것이, 이자가 높고 채무 불이행이 낮은 것은 잘 없습니다. 이자가 높으면 채무 불이행이 보통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자는 두 개가 가능하나 뭔가 하면 조화를 이루는 지점을 선택하자. 유가증권도 마찬가지죠. 수익률이 높은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대부분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내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에서 수익률이 높은 걸 찾는, 최대한 높은 걸 찾는다 라는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분산 투자를 통한 위험을 감축한다.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대출에 대해서 이제 바로 적용될 수 있는데, 대출에 대해서 분산 투자를 통한 위험은 없습니다. 대출조차도 분산해야 됩니다. 은행은 한 산업에 몰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한 산업에 몰빵해서는 안 되고 여러 산업에 나누어서 대출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한 기업에 몰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98년 금융위기 때 리딩 뱅크가 망했습니다. 우리나라 97년 말 98년 금융위기 때 그 당시 우리나라 최대 은행은 제1은행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제1. 제1은행의 은행 건물도 제일 크고 제일 큰 규모를 차지하고 인력도 제일 많고 자본도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1은행이 망했어요. 왜 망했냐 그러면 대우그룹이 망했기 때문에. 대우그룹이 제1은행의 주거래은행이었습니다. 즉 대우그룹에다가 대출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대우그룹이 망하니까 거기다 주로 많이 대출을 해줬던 은행에 따라서 망해버린 거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도 있긴 있습니다. 복잡한 스토리도 있지만 어쨌든
기업 대출에도 뭔가 하면 한 기업이 아무리 뒤에 나오겠지만 대마불사 케이스입니다. 그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망하고 나니까 은행이 따라가 망해버리는 거죠. 그 이야기는 분산 투자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주거래은행이라는 것은 그냥 정부에서 관리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지정한 따름이지 사실은 대우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제1은행 하나만 거래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우그룹도 여러 은행하고 거래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1은행은 대우그룹하고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너무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그룹이 망하니까 그냥 다 날아가는 거죠. 기업이 대출을 해줄 때도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도 그 대출처가 분산돼야 된다. 한 기업이 너무 많이 했어도 안 되고 한 산업에 너무 많이 했어도 안 되고 등등 한 지역에 또 너무 많이 했어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산 투자, 대출도 분산해야 하는 거죠.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서 자산 간의 균형인 거죠. 이것도 상충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동성이 높으면 이자율이 낮습니다. 반면에 이자율이 높은 것은 유동성이 낮죠. 이자율이 높은 것은 유동성이 낮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채권 같은 경우는 잘 안 팔리는 게 많아요. 잘 안 팔리니까 이자율이 높겠죠.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잘 거래가 안 되는 유동성이 제일 높은 채권이 뭐냐?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당연히 국채입니다. 우리나라 국고채죠. 제일 많이 거래되니까. 어떤 회사채 시장이 더 많다 그러더라도 어떤 회사채보다도 유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회사채는 여러 회사를 다 합친 겁니다. 회사마다 따져보면 각각의 회사채 양은 얼마인데요. 그런데 국고채는 발행기간이 딱 하나입니다.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신용 분석 아무것도 필요 없죠. 바로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현금과 유사하게 거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유동성이 높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자율이 높은 것은 대부분 유동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 양상충 관계에서 또 균형을 찾아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단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균형을 찾아내는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자산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부채입니다. 부채. 자산은 왼쪽이었죠. 대체대조표에. 부채는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채. 부채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예금 관리를 잘해야 된다. 예금도 사실은 여기는 빠져있지만 예금 관리도 아주 필요합니다. 예금도 은행도 사실은 전략에 따라 가지고 어떤 예금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수도 있어요. 그쪽에 이자율만 조금 더 주면 그쪽에 예금 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략에 따라서 단기 예금을 할 것이냐, 정기 예금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긴 정기 예금을 할 것이냐, 적금을 할 것이냐, 이런 거죠. 그리고 은행 자체도 우리가 소액 예금자 중심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소수 거액 예금자 중심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은행의 전략입니다. 전략이죠. 그런 것도 이제 부채 관리의 하나의 범위죠. 범위고. 그 다음에 이제 훨씬 더 부채란 용어에 맞는 것이 사실은 실제 은행이 내는 부채죠. 은행이 내는 부채라는 것이 은행의 차입금입니다. 은행도 예금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면 돈을 빌려오죠. 빌려오는 것이 은행 자체의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빌려오는 겁니다. 즉 요즘에는 은행의 자금 조달원으로서 요거는 우리가 수시입출금이라고 했죠. 자동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수시입출금 예금의 중요성이 하락했다. 실제 은행의 고유적인 처음의 은행의 기능이라는 것은 소위 수시입출금식 예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예금 통장. 그게 원래 처음 은행하고 개인하고의 거래 시장입니다. 통장 하나 만들어. 그러면 그냥 통장입니다. 그냥 통장에서 송금하고 그 다음에 공과금 내고 그 다음에 항상 현금 필요하면 인출하고 하는 그런 통장이죠. 그걸 우리가 수시입출금 통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남은 돈,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는 몇 푼 안 될지 몰라도 한 개인 또 뭔가 하면 어떤 때는 많다가 또 빠져나갈 땐 줄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면 항상 어느 정도 은행으로서는 건국에 돈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돈을 바탕으로 은행은 예금을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은행의 주요 자금 조달원, 전통적인 자금 조달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좀 더 나은 것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적금, 정기 예금 이런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조달하죠. 조달하고 그 다음 그 범주를 더 넘어가면 그러니까 적금, 정기 적금까지만 하더라도 수동적인 자금 조달입니다. 수동적인. 올리면 은행 사람들이 와야지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자금 조달원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런 직접 대출을 받아오는 거죠. 직접 채권을 팔아가지고 자금을 끌어오는 부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이런 수동적인 예금의 기능, 중요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은행 자체가 직접 조달하는 그 돈, 기능이 훨씬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은행 보고 머니센터 은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행이 머니센터. 수동적으로 예금을 받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머니를 조달해가지고 주는 거죠. 누가 거액을 빌리러 왔다? 은행이 예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당장 은행이 다른 데 나가가지고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돈을, 주로 CD죠. CD를 발행해가지고 돈을 조달해 와서 돈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은행이라는 것은 돈 필요한 사람 가면 빌려준다. 물론 이제 신용도에 따라 가지고 달랐지만, 그러면 은행은 수동적으로 예금의 범위 내에서 제약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얼마든지 더 조달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전통적인 은행이 아니라 머니센터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니센터 뱅크의 등장으로 최근에 나타난 현상인데, 은행 간 초단기 대출 시장의 발달과 CD와 같은 새로운 금융수단이 나옴으로써 이게 된 겁니다. 즉 은행이 주로 자금을 그러면 어떻게 조달하느냐? 콜시장. 이게 첫 번째, 항상 매일매일 조달하는 시장입니다. 콜시장. 근데 콜시장을 통해 가지고 은행이 크게 조달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장기 크게는 못하죠.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주로 본질적인 것이 이제 은행의 채권 발행입니다. 채권 발행인데, 대표적인 상품이 CD입니다. Certificate of Deposit. 그러니까 certificate는 증명서죠. certificate. 증명서입니다. Certificate of Deposit. 예금 증명서입니다. 예금. 데파짓이 예금이죠. 예금의 증명서가 증명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금에 대해서는 뭐 옛날에는 통장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실물 통장이 잘 없지만 통장이 있었습니다. 통장에 내가 예금 들어갔다, 아니면 인출됐다, 그러면 그 액수가 다 찍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줄에 있는 거 보면 지금 잔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잔액대로, 내 통장에 얼마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을 파는 겁니다. 소위. 데파지스의 서티피켓. 그 통장을 파는 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법적으로는 통장을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실명제에 따라 가지고 통장은 본인만이 가지고 거래할 수 있지 남이 들고 가서 거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통장을 가지고 거래는 못하는 것이고,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은행이 장부를 그냥 찍어 가지고 종이로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은행 자체의 신용으로 그냥 파는 거죠. 그래서 이름 자체를 CD로 양도성 예금 정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금 정서라는 것은 예금 통장과 비슷하죠. 예금 통장이 예금 정성이 셈입니다. 그런데 예금 통장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양도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금 통장은 양도가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본인만 거래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준 것이 CD인 거죠. 단 종이 한 장에다가 그냥 채권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은행이 내 얼마 뒤에 얼마 갚겠다 라고 돈을 찍어준 채권이죠. 그런데 은행이 발행한다는 차원에서 이름을 이렇게 은행적인 이름으로 만들어줬습니다. CD, Certificate of Deposit. 그래서 양도성 예금증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은행이 주로 돈을 조달합니다. 그리고 뭐 그 규모도 지금 상당히 많은 셈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채 관리. 부채 관리를 여기까지 합니다. 됩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지금 계속하겠습니다. 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네 가지 역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세 가지 부채 관리까지 이야기했고, 그 전에 출석 체크를 한 번 더 하는 걸 깜빡했네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출석 체크는 마쳤고, 부채 관리를 했고, 마지막이 자본 적정성 관리입니다. 네 번째가 자본 적정성 관리죠. 자본의 양을 적절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죠. 은행의 자본은 은행의 도산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본이란 것은 실제 이거는 회계적인 용어입니다. 회계적인. 그냥 그 일반 명사의 자본이 아니라 뭐 자산 개념의 자본이 아니라 뭐 자본이라 그러면 소위 그 미천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회계적인 용어로는 실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주가 출자했는 출자금입니다. 처음에 주식회사를 만든다? 그러면 주식회사란 것은 주주가 주인인 겁니다. 주주가 주인인 회사죠. 법인입니다. 인적 법인이 아니라, 인적 부분이 아니라 소위 법적인 하나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의 주임이 주주. 주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그 권리를 가졌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뭘 했냐? 주주는 그 회사에 돈을 내는 거죠. 그걸 자본금을 낸다라고 이야기하죠. 자본금을. 그 회사가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돈을 낸 사람이 주주인 거죠. 주인이고. 그 낸 돈, 처음에 낸 돈을 뭐 자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처음에 내기도 하고 필요하면 중간에 정자를 하기도 하죠. 뭐 정자를 추가로 또 내가지고 자본을 더 확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또 기업 운영 과정에서 자본이 늘어나는 수도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소위, 뭐라 그러죠? 유보금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뭐라 그러나,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들이 이익을 남기면, 그러니까 영업에서 이익을 남기면 세금을 내고 남는 돈이 있습니다.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줍니다. 그런데 보통 전액을 다 배당을 안 해줘요. 전액은 다 배당을 안 해주고 사내 유보금으로 돈을 남깁니다.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을 보면 한 10%가 좀 넘어요. 그 이야기는 남는 이익 중에서 90%는 회사에 남기고 한 10%만 배당을 해주는 거죠. 왜 남기냐? 남긴 목적은 쓸 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더 확장을 한다든지 더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 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주식을 더 발행해가지고 정자를 내서 조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일 흔하게 하는 것은 남는 이익 가지고 투자하는 거죠. 남는 이익과 투자하면 그 회사의 덩치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고 주주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늘어난 거죠. 배당을 해주거나 아니면 사내유보로 남겨서 투자를 해가지고 주식 가치가 높아지면 사실은 차이는 없다라는 것이 보통 이 재무 이론에서의 우리 연구 결과입니다. 실제적으로 차이는 없다. 그리고 사실 주주들은 그걸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하면 배당 소득을 받게 되면 소득에 대해서 또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가지고 있는 배당을 받는 대신에 배당받는 액수만큼 가지고 있는 주식 가치가 올랐다 라고 한다 그러면 주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세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원하면 주식을 팔면 됩니다. 팔아가지고 그걸 회수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절세 차원에서는, 세금을 덜 내는 차원에서는 배당을 받는 것보다는 사실은 기업이 사내유보를 남겨서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거죠. 즉
기업의 사내 유보되는 돈이 사실은 자본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내 유보가 된 돈의 사실은 그게 누구 돈이냐 그러면 주주한테 나눠줘야 될 배당금이 일부인데 배당을 안 해주고 투자를 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본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만큼 자본이 늡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계속 이익이 많은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주식을 발행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본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본이 늘죠. 그런데 이제 이게 개정상으로는 사내 유보라는 차원에서 개정으로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돈은 대부분은 투자되고, 투자라는 것은 뭐 땅을 샀든 기계를 샀든 공장을 더 졌든 뭐 그런 용도로 다 쓰는 돈입니다. 쓰는 돈이고 그 쓴 돈의 총액이 얼마냐라는 차원에서 사내 유보라고 해가지고 항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제 일부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것이 기업이 돈을 그만큼 많이 남겨가 가지고 있다라고 오해하죠. 그래서 사내유보인 돈은 돈 가지고 돈 좀 내놔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노조에서는 기업이 사내유보가 이만큼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좀 나눠달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대부분 그 돈은 용어 자체가 사내유보가 그렇지 실제적으로 기업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본으로 갔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자본이 확충되는 그런 개념인 거죠. 자, 이 자본이 많으면 그것은 은행의 도산에 막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만큼의 이제 버퍼 기능을 한다. 그만큼 돈이 추가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채에 비해 가지고 그만큼 추가로 부채에 비해서 더 추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돈이 그만큼 손실이 나더라도 이 정도는 도산을 막는 역할을 완충작용을 하는 거죠. 은행 자본의 규모는 은행 소유자에 대한 수익률에 또 영향을 줍니다. 자, 도산을 막는 완충작용을 한다. 라면 완충은 많은 게 좋습니다. 완충은 클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소유자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기능으로 본다 그러면 자본은 적은 게 좋아요. 자, 이게 또 상충관계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좋냐? 투자 액수 대비 수익률입니다. 투자 액수 대비 수익률을 보는 거죠. 수익액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수익률입니다. 내가 100원 투자했는데 10원 받는 것보다는 10원보다는 50원 투자했는데 한 8원 받는 게 훨씬 더 나는 돈이 더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만 원 받았다. 라기보다는 50만 원 밖에 투자 안 했는데 한 8만 원 받았다. 후자가 훨씬 좋은 거죠. 즉 총액이 후자라는 것이 10만 원보다는 8만 원으로 돈이 적긴 적습니다. 적지만 투입한 돈에 비해 가지고는 후자가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은 거죠. 즉 주주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동일한 이익을 낸다 그러면 자본 규모가 적은 데 더 좋은 거죠. 자, 자본 적정성 문제. 자본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클수록 좋고 이런 부분에서는 적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규제의 준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 자기 자본 규제라는 것이 금융기관은 규제가 많다고 이야기했죠. 그 제일 대표적인 규제가 자기 자본 규제입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자기 자본을 확보하고 있으라. 왜냐? 1번을 막기 위해서, 도산을 막기 위해서.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망하든 말든 그건 개인 기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는 거죠. 네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데미지를 잊어 가지고 도산하면 하는 거지. 그게 국가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 거죠.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뭐 진짜 개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빚을 더 내 가지고 뭐 돈을 더 빌려 가지고 뭐 부동산 투자를 하든 집을 사든 주식 투자를 하든 그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위험스럽게 행동을 하더라도 뭐 그거 가지고 국가가 개입을 하지는 않죠. 물론 이제 계도 같은 건 하긴 하는데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이나 개인, 일반적인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지만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개입을 합니다. 너무 위험한 짓 하지 마라. 안정성을 유지하라. 라는 차원에서 자기 자본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라. 이 버퍼의 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라. 라는 자기 자본 규제를 하죠. 왜냐하면 금융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금융이
일반 제조업이 하는 게 망하면 뭐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손실이 생기지만 금융이 하나, 은행이 하나 망하면 그 나라 경제 전체가 그냥 망하게 됩니다. 경제 전체가 올스탑이 된다는 거죠. 그 은행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데미지를 주면서 금융을 못 믿게 되면 믿음에 시작한 게 금융입니다. 금융이라는 것은 믿으니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깨져버린다 그러면 금융은 더 이상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금융은 공공재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차원에서 금융은 공공재고, 인터넷이 계속 지금 안 좋네. 공공재고. 그래서 그 강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 오늘 학교 인터넷 상태가 지금 아주 이상하네요. 또 나갔다가 들어오게 됐네요. 참. 또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네요. 왜 이러지? 다음 주 월요일 시험은 학교에서보다는 집에서 가정 인터넷이 더 안정적인 것 같은데. 자, 또 나갔다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금융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 하나가 망하게 되면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그래서 은행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제를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규제가 자기자본 규제, 즉 도산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자본금을 가지고 있으라 라는 규제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적정 자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경우냐, 이제 이런 경우죠. 즉 은행 자본이 어떻게 은행 도산을 부도를 막느냐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징적으로 두 은행이 있습니다. 하이 캐피탈 은행, 로우 캐피탈 은행.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많은 은행하고 적은 은행이죠. 당연히 이게 망하는 케이스를 보여주겠죠. 이건 안 망하고. 자, 어쨌든 이 하이 캐피탈 은행은 지준이 10만 달러, 대출이 90만 달러, 예금이 90만 달러, 자기 자본은 10만 달러다. 자, 여기에서 이 은행에 갑자기 대출 5만 달러가 부실이 발생했다. 90만 달러, 90만 빌려준 데 중에서 5만 정도가 빌려간 사람이 못 갚고 부도가 발생했다. 그러면 대출이 90에서 80으로 줍니다. 80으로 줄죠. 자, 그래서 부도가 나가지고 부실 대출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부실 대출된 돈, 5만은 어디서 충당하느냐? 라는 거죠. 오른쪽에 봅시다. 오른쪽에 예금과 은행 자본이 있었죠. 예금자한테 그만큼 5만을 떼지 못합니다. 누구 예금을 뗄 겁니까? 뗄 수가 있는 건 아니죠. 예금자 돈은 예금자 돈입니다. 그런 경우에 은행이 대출을 잘못해가지고 돈을 떼있다. 그러면 은행은 자기 자본에서 그걸 떼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있는 자기 자본이 5만으로 절반이 줄었죠. 그러니까 5만 정도 부실하니까 이게 줄었습니다. 이게 하이캐피탈. 그렇지만 뭐 절반이 줄긴 줄었지만 여전히 자기 자본은 5만 달러가 있었고 이 정도 데미지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이 부도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본이 충분하지 못한 로우 캐피탈 은행 보면 이게 왜 충분하지 못하냐? 이것을 보면 자산은 지준이 10이고 대출이 90만이고 똑같죠. 그런데 부채를 본다 그러면 예금은 96만이고 은행 자본이 4만입니다. 이 은행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자기 자본이 충분하지 못하느냐, 아니면 자기 자본 대비 예금이 많았느냐, 뭐, 그거는 뭐, 어쨌든, 뭐, 닭이 문제냐, 달걀이 문제냐 문제지만, 어쨌든 상태를 봐가지고는 이건 안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안 좋다. 그러면 이만큼 예금을 많이 유치하려고 그러면 자본을 더 확충하든지, 아니면 이 정도로 많이는 유치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규제장국 자체에 보는 입장은. 즉, 자, 이런 정도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까 앞에서 하고 동일한, 하이캐피탈 은행하고 동일한 정도의 데미지가 왔다. 예를 들어서 뭐 통상적인 경기 침체가 왔다.
그래서 90만 달러, 90만 대출 중에서 5만 정도가 부도가 났다. 그렇게 되면 대출이 85만으로 줄죠. 주는데 그러면 준 5만을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예금을 손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기 자본에서 깝니다. 4만밖에 없었기 때문에 까니까 까고 나가지고 남는 거는 마이너스 1만이 남은 거죠. 다 까고 나서도 모자라니까 회계장부에서는 적자 1만 달러라는 겁니다. 은행이 적자 상태다. 이거는 은행은 부도 상태입니다. 은행이 이렇게 적자 상태라는 것은 그만큼 부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충격으로 이 자기 자본에 충분하지 않은 은행은 부도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자기 자본이라는 것이 부도에 대한 충격에 대한 이 완충 장치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있지만, 두 번째는 자기 자본의 규모가 반대적인 기능을 또 한다라고 했죠. 또 인터넷이 지금 불안하네. 불안합니다라는 것이 떴는데 또 끊어지나? 봅시다. 아직은 괜찮네요. 자, 자기 자본이 많으면 좋다는 것은 완충장치고, 그러나 기업의 수익성, 주주의 수익성을 따져보면 적을수록 좋다라는 것은 이제 이런 지표로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수익성을 보는 대표적인 지표가 ROA과 ROE입니다. 기업의 수익성을 보는 기업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ROA과 ROE인데, ROA라는 것은 Return on Asset, Asset이라는 게 총자산입니다. 총자산분의 리턴, 수익이죠. 그래서 수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총자산분의 당기순이익. 리턴은 그럼 어떤 리턴이냐? 이익이란 이름을 가지는 회계 그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 영업외이익, 총이익, 그 다음에 순이익. 이 순이익이란 것은 당기는 당연히 당기겠죠. 모든 게 당기니까. 그러니까 저는 순이익이란 개념은 그 회계연도 내에서 순이익의 개념은 뭐 영업이익이든 다 합쳐가지고 이익에서 세금을 빼고 난 것. 순이란 것은 세금을 납부하고 난 뒤에 액수라는 이야기죠. 그걸 당기순이익이라고 합니다. 총자산분의 당기순이익을 우리가 ROA라고 이야기합니다. Return on Asset. 그래서 기업 총 덩치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 기업이냐라는 개념입니다. 주주의 투자에 대한 수익성이라기보다는 기업 덩치에 비해서는. 흔히 우리 여러분들이 언론에 기업 경영 그 결과가 보도가 됩니다. 되면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1,000원어치 팔아가지고 이익을 뭐 2원 냈다, 3원 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000원어치 팔았어. 매출액이 1,000원이다. 뭐 총 자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매출액 대비인데 이제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매출액이 1,000원인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수익률은 2 내지 3%다 라는 이야기죠. 수익률이 그래 낮나? 라고 생각했죠. 자, 흔히 자영업자 이야기를 할 때는 기본이 한 20-30%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영업자는. 그러니까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자영업자는 세도 포함시키고 직접적인 재료비, 인건비, 세, 공과금 다 빼고 난 뒤에 수익을 계산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자기 기회비용, 자기 인건비 기회비용까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빼고 난 뒤에 자기 수익을 따져가지고 뭐 그 수익성을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수익성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가 이자율이 5%다. 그러면 수익성이 5%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매출액 대비 수익성은 그 개념하고 좀 달라요. 매출액 대비는 그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기업이 중후장대형 기업이 많아요. 그리고 조립기업이 많은 거죠. 조립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매출액 대비 수익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고기술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일 대표적인 회사가 애플이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수익성이 거의 30%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D램이 호황일 때는 수익성이 40%가 넘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 일시적인 충격이었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립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낮다는 거죠. 매출액 대비는. 뭐 이것도 자산도 꼭 그런 개념입니다. 어쨌든 자산 대비, 그 회사의 덩치 대비, 자산이라는 것은 덩치라고 볼 수 있죠. 덩치 대비 수익성. 이게 그 회사가 뭔가 하면 이익이 잘 나는 회사냐라는 판단의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덩치 대비 수익성.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 자본 순수익률입니다. 분자는 똑같은데 단기 순이익인데 나눈 것이 앞은 총자산인데 두 번째는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 1원당 세후 순수익. 자기 자본이라는 것은 주주가 출자한 돈입니다. 처음 시드 마니가 되는 셈이죠. 그거 대비 수익이 얼마냐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결국은 주주한테 얼마나 배당해주고 주주한테 얼마나 수익성이 있느냐라는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ROE, 자기자본 수익성. 산업을 볼 때는 이게 중요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두 개의 수익 지표가 있는데 물론 보는 시각은 다 다릅니다. 산업이나 기업을 볼 때는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이야기하겠는데 EM, 자기자본 성수, 뭐 equity multiplier, M이라는 게 성수입니다. 성수. 이 자기자본 성수라는 것을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자기자본 1원당 자산의 비율을 우리가 E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처음에 주주들이 뭐 10억을 투자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었다. 근데 그 10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땅도 사고, 그 다음에 기계도 사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 대출도 받고, 내가 기계도 더 사고, 사람도 고용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그럼 그 회사의 자산이란 것은 사실은 10억보다 훨씬 커집니다. 커지는 것이 어떻게 커지냐 그러면 중간에 수익이 나서 커질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사는 거죠. 기존에 시드만이 10억 있다 그러면 그걸 또 그 가지고 샀는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또 받을 수 있죠. 대출을 받아가지고 기계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어떤 공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 공장 전체 건설 비용 다는 필요 없습니다. 한 3분의 1만 있으면 나머지는 은행에서 빌려줍니다. 공장에 뻔히 있으니까 뭐 돈 될 테니까 담보가 확실하니까 은행에서 충분히 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거 가지고 한 2배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2배, 3배까지도. 즉 보통 10억 정도 처음에 출자해가 회사를 만들면 그 회사가 가지는 자산은 20억, 3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순자산은 아니죠. 그건 자산이지만 그렇게 만든 것은 사실은 부채가 있는 겁니다. 은행에서 20억 빌려가지고 내 돈 10억과 은행에서 20억 빌려가지고 자산이 30억이 된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순억을 따지면 부채를 따지겠지만 부채를 빼고 난다 그러면 총 자산 대비 내 자기 자본을 자기 자본 성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억 가지고 30억 만들었으니까 3배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자본 1원당 가지고 있는 자산. 물론 이게 일보다 커지는 가장 큰 원인은 부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자본이 이만큼 커지면 돈을 벌 수 있는 소위 수단이 생긴 거죠. 그 자기 자본 가지고 총 자산 가지고 공장을 돌리는 겁니다. 기계를 돌려가지고 물건을 팔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관계를 보면 소위 ROE, 단기순이익, 자기자본분의 단기순이익은 ROA 곱하기 ROA가 총자산분의 단기순이익이고 EM은 자기자본분의 총자산이죠. 그러면 EM을 곱하면 총자산이 양쪽에 분자, 분모 있으니까 약분하고 나면 이게 자기자본분의 단기순이익 ROE가 됩니다. 즉 ROE는 ROA 곱하기 EM이 되죠. ROE는 ROE 곱하기 EM. 이거 두 개의 관계는 뭐냐? ROE는 ROA에다가 EM을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주 입장은 뭐가 좋냐? ROA가 높을수록 좋죠, 당연히. 수익성이 높은 산업일수록 좋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는 보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 높은 회사에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내가 투자했는 회사가 총이익이 얼마가 났느냐, 그런 건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죠. 내가 투자 기간 동안에 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오르면 오른 만큼 내 투자한 돈의 그 비율만큼 내가 돈을 버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개념입니다. ROE. 주주 입장에서는 대부분 ROE만 신경을 쓴다. ROE를 신경 쓰는데 이 ROE는 ROA 곱하기 2입니다. 이게 높으면 좋을 것이다. 뭐 그건 당연하고 언제든지 개인으로서 그렇고 사회로서도 그렇고 국가로서 이게 높을수록 좋습니다. 플러스 또 개인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안 높더라도 이게 높으면 좋습니다. 여기다 곱한 것을 내가 받게 되니까. 이거는 수익성이 1%밖에 안 되더라도 1%밖에 안 되더라도 ROA는 1%밖에 안 되더라도 EM이 5배다. 그러면 수익이 5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얻는 투자 수익률은 5%가 되는 거죠. ROA가 1%밖에 안 되더라도 내 투자 수익은 5%가 되죠. 그래서 기업으로서는, 그러니까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ROE가 높을수록 좋다. 좋다는 것은 뭐 이게 안 높더라도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걸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꼭 자기 자본이 안 많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적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EM이 클라 그러면 뭐냐 그러면 총자산 그대로인데 EM이 클라 그러면 자기 자본이 적어야 됩니다. 자기 자본이 적을수록 EM이 커지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적을수록 EM이 커지죠. 그러니까 수익성을 따져본다 그러면 기업으로서는 자기 자본이 별로 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자본이 적은 것이 더 수익성이 높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 자본 규모가 주주한테, 주주 수익률에는 오히려 반대적인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합쳐보면 상충관계라는 얘기죠. 안정성과 주주 수익률은 상충관계다. 은행 자본은 투자의 안정성을 제공해서 은행 소유자한테 편익을 주는 겁니다. 부도가 안 나는 안정성의 완충작용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좋은 기능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자본이 많게 되면 은행 자본은 규모가 클수록 ROE를 낮춥니다. 은행 자본이 많을수록 EM이 적어집니다. EM이 적어지고 그렇게 되면 ROE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상충관계에 있다라는 건데, 그건 이제 일반적인 관계가 그렇고 절대적으로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즉 경제 상황과 신뢰도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수익을 추구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안정은 항상 이게 이제 이 상충관계입니다. 수익을 추구하다가 충분하지 못한 자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조금 충격 와가지고 망해버리면 수익률이 높은 게 아니라 돈 다 날리는 겁니다. 투자 수익률을 좀 추구하다가 그냥 투자 자금을, 원금을 다 날리는 수가 생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내에서 관리의 문제는, 그거는 뭐 이거다 저거다 숫자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경제 상황이 나쁠 때는 수익률보다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가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누구도 수익성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살아남는 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살아남아야지 그 다음에 국가로 봐서도 그 일자리가 유지가 됩니다. 일자리 새로 만드는 것은 무지무지 힘듭니다. 뭐 관광산업이라 그래도 항공사나 망하면 그 항공사라는 것이 파일럿도 몇 명씩 운영된 게 아닙니다. 엄청난 많은 인력들이 따라갑니다. 비행기 한 대에 따르면 뭔가 하면 비행기 한 대 돌리는데 비행기 한 대당 붙는 사람들이 뭔가 몇백 명이 됩니다. 한 대 큰 거 운영하려고 그러면 파일럿가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뭔가 몇십 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스튜디오스가 뭔가 몇백 명이 그 비행기 한 대에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근무를 못하니까. 세 팀, 네 팀 정도 되는데 그 전체 다 숫자를 따지면. 그 다음에 지상요원들 아니면 뭐 저기 기내식이라든지 발권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하나 망하면 그 일자리가, 경영을 잘못해가 회사가 망했다 그러면 경영주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데 국가 차원에서는 일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경영권을 뺏고 국유한 뒤에 회사는 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잘 경영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일자리가 유지되는 겁니다. 기업을 살린다는 것이 기업주한테는 잘못했으면 펀시를 줘야 되겠죠. 줘야 되는데 일자리 차원에서는 어쨌든 기업은 살려야 된다는 것이 국가로서는 정책 방향입니다. 뭐 더군다나 요즘같이 기업주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뭐 불가항력적인 이런 소위 시스템 충격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충격이 가시고 난 뒤에 경제가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생존이 우선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가 나빠지려고 그러면 그때는 생존을 위해 가지고는 수익률보다는 어쨌든 살아남을 수 있는 정도로 어느 정도 충족을, 완충작용을 해야 된다.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신뢰도에 따라서 그 선택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적절한 규모가 어디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 못 합니다. 못하지만 이제 개념은 이런 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한 케이스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자본경색이 어떻게 신용경색을 초래했는지. 자, 은행 자본의 구조로 이제 금융위기, 이거는 98년 우리나라 금융위기도 비슷하지만 요 케이스는 이제 미국 금융위기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2007년 정도 발생한 미국 금융위기인데, 자, 은행 위기는 다 이겁니다. 금융위기는. 은행 자본 부족으로 인해서 신용 증가율이 하락한 거죠. 적자가 좀 나면 그 다음에 자본을 까먹습니다. 아까 많이 까먹으니까 마이너스가 됐죠. 마이너스가 되면 부도니까 그 다음에 예금자들이 내 돈 안전하냐? 불안한 거죠. 즉 처음에 그 마이너스 적자가 나는 것은 시작은 뭐냐? 은행이 보유한 주거용 모기지 유동화 증권에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즉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는 시작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부실입니다.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은 사실은 신용등급이 낮은 부동산 담보대출이죠. 정상적인 경우에는 주로 대출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데까지 대출을 해줬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그런 데서 이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그런 데 빌려가는 사람들이 그런 등급의 모기지들이 이제 부실이 나기 시작한 거죠.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부실 채권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예와 마찬가지로 은행 자본을 깝니다. 그래서 이런 손실은 은행 자본 감소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경기 침체로 인해 새로운 자본을 획득하기 어렵고, 그러면 당연 은행은 자본을 확충해야 됩니다. 확충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제일 쉬운 방법은 정자를 하면 됩니다. 주식을 더 찍어가지고 내가지고 주주를 더 모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야, 이 은행 불안하다. 주식이 판매가 안 되는 거죠. 정제가 안 됩니다. 즉 자본을 추가로 획득하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은행은 대출 기준을 강화한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부실 대출 생기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대출 기준도 줄이는 거예요. 대출 기준도 더 강화하는 거죠. 강하다 보니까 이제는 대출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신용 정색을 내는다. 그러니까 은행도 내가 안 죽기 위해 가지고 이제 대출을 안 해주는 거죠. 안 해주죠. 그러니까 추가 대출은 당연히 올스탑이고, 만기가 돌아왔는데 보통 때라면 만기 연장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만기 연장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소위 돈 가뭄이 생깁니다.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니까 돈 빌릴 데가 없는 거죠. 은행이 가장 돈을 많이 빌려주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돈을 안 빌려주고 그 다음에 오히려 걔들이 돈 빌려가려고 한다. 은행이 돈을 빌리고 돈을 조달하려고 한다. 만기가 돌아오면 은행은 다 회수해버린다. 라고 하니까 신용경색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신용경색이 발생하면 기업들이 더 망하게 되고,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더 줄게 되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더 떨어지면서 부동산 모기지는 더 부도가 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망하면서
기업 대출도 부실이 나고, 그러면 은행 자본은 더 줄어들고, 그러면 은행은 더 자금을 쪼이고, 그러면 시장에서의 신용 경색은 더 악화되면서 소위 악순환, 금융위기의 악순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트리거는 뭐 거품이죠. 시작은 사실은 거품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터뜨린 것은 트리거죠. 거품이 꺼지면서 소위 방아쇠 당기는 역할을 했는 거죠. 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신용 경색이 초래되고 금융 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상까지 하겠습니다.